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특사단은 만찬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경기도 과천과 안산 등 8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에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본 열도에 태풍 제비가 강타해 11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육지로 가는 다리가 파손돼 간사이 공항에는 한국인 50여 명을 포함한 3천여 명의 승객들이 한데 고립됐습니다.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부두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작업대가 무너져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숙명 여부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학교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모의고사 보는 날 꼭 오셔야 됐습니까? 압수수색을! 수능 모의평가일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했습니다. 무릎 꿇기로 인종차별에 항의했던 미식 축구 선수를 나이키가 광고 모델로 기용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시 선수를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키에도 끔찍한 메시지라며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요즘 연이어 부동산 문제를 톱뉴스로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생활과 경제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또 한편으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집값만 올려놓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안이 여권에서 나왔는데 그 후보지로 경기도의 과천과 의왕 등 8곳이 검토되고 있다고 여당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특히 과천은 7천 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급 건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일부는 신규 택지로 지정돼 협의가 한창입니다. 정부가 이런 신규 택지 후보지로 과천과 안산, 성남 등 경기도 8곳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토지주택공사 제출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LH가 경기도에서 신규 택지 후보로 들여다보고 있는 곳은 안산 2곳과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8개 지역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과천 후보지는 미니 신도시급 면적인 115만 6천 제곱미터에 주택 7,1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경기도 8곳을 다 합하면 신규 공급주택은 3만 9천여 가구가 목표입니다. 과천 의왕을 지역구로 둔 신 의원이 공개한 계획에 대해 LH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가능지로 경기권 일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미니 신도시급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시장이 들썩일 조짐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서울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부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통해서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지도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이곳들이 서울의 개발 제한 구역 바로 그린벨트입니다. 면적은 총 19개 구에 걸쳐서 15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일단 서초구 내곡 지구 인근과 강남구 세곡동, 송파와 강동, 그리고 은평, 이 강서구의 일부 지역,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은 아니지만 용산역 주변처럼 철도 시설이 있던 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불씨를 잘못 건드렸다가 주변 땅값만 폭등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서 서울시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입니다. 서울 내곡동입니다. 새 아파트 단지 옆에 오래된 단독주택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렇게 좀 큰 터가 있어야 아파트가 동동 들어오잖아. 네. 하여튼 여기가 큰 터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서초구가 가장 넓고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의 순입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25%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곳곳에 있는 철도 유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택지 등으로 개발할 만한 유휴 부지는 용산역을 포함해 19곳 정도입니다.
가좌역, 오류역에 들어선 임대주택, 행복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접근성 측면에선 가장 좋다는 평가입니다.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의 주거 비율을 높여 아파트를 더 쉽게, 더 많이 짓게 하자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런 개발 호재가 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집값 오름세를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근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정책적 부담입니다. 개발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서울 내에. 그 부분이 사실 주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의 우려가 가장 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요즘 시중에서 정말 말이 많습니다.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책의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마음이 편치 않은 듯합니다. 오늘 야당 대표들을 찾아가서 최근의 집값 폭등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놨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학규 신임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한 김현미 장관. 환한 웃음 속 덕담이 오가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장관 오래 하시네. 못할 것 같아요? 기자들 국토부 장관 잘해요. 어때요? 못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조감도 털어놨습니다. 집값 오르는 건 제일 마음 아프죠. 주택정책이 제일 아픈 선곡 같은 거죠. 그래서 한시도 있지 않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김 장관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찾았습니다. 국토위로 가려고 그러나요? 오셔요. 김 장관은 분양 원가 공개가 법으로 통과될 수 없다면 시행령으로라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안 되면 시행령으로. 저희 작년에 두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장 실장은 강남에만 세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무실과 상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가는 공실의 공포 세 번째 순서로 오늘은 과거 의류업체들이 밀집해 있던 패션 메카들이 텅 비어가는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패션 특구로 불렸던 동대문 상가에서 이대 앞, 문정동 로데오 거리 등 대표적인 의류 상가의 빈 가게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동대문에서 24년간 여성복 매장을 운영해온 민화규 씨. 이달까지만 문을 엽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권리지금 하나도 없이 보증금도 손님이 와도 안 사. 물어만 보고 그냥 가고. 이 상가에선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쇼핑몰도 9개 층 중에 5개 층이 비었습니다. 한때 의류와 전자제품을 팔던 매장이었지만 지금은 층 전체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영업 중인 층도 한쪽은 공실입니다. 인근 부자재 상가도 비어갑니다. 올해 동대문 상가 공실률은 14%에 달합니다. 이대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한 곳을 들어갔더니 올라가서 보시겠어요? 전부 비었습니다. 문정동 로데오 거리도 빈 사무실이 부지기수입니다. 주말에도 별로 사람이 없어요. 불경기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데다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도 밀린 탓입니다. 디자이너들도 갈 곳이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젊은 신진 디자이너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많이 진출했지만 지금은 프랜차이즈들이 대거 들어왔죠. 트렌드도 바뀌어갑니다. 패션은 이제 다른 모든 산업과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패션이 자기 표현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그 외에도 뭐 인테리어나 또는 여행 같이 내가 나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패션의 메카로 불렸던 지역들이 불황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윤태훈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윤 기자, 일단 어제 이해찬 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가 122곳이라고 분명히 적시했는데 이 122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우선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은 전국에 338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방에 있는 기관 216곳을 제외한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이 122곳이라는 건데 여기서 12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술보조기금 등 6개 기관은 이미 이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16곳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122곳은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모두 옮기는 겁니까, 그럼?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업무 성격상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들에 한해서는 수도권에 남도록 한 겁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거론되고 있는 122곳 중에서 50곳 이상은 참여정부 때 이미 이전 필요성 검토를 거쳤고 또 이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나서 서울에 남은 곳들입니다. 예컨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그리고 코트라, 한국공항공사 같이 근무 인원이 1000명 이상의 대형 공공기관들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전 검토 대상이 되는 곳은 60곳 안팎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들 공공기관들은 이름을 거론해도 생소할 정도로 규모가 작은 신생기관들입니다. 때문에 이전을 하더라도 이전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의문 부호가 좀 붙는 상황입니다. 큰 공공기관들은 이미 옮길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거고 작은 곳은 옮겨도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그 취지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금 하는데 그렇다면 이 대표가 이 얘기를 왜 또다시 꺼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해야 할 이 공공기관 이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방금 앵커가 지적을 했듯이 큰 공공기관은 이미 검토를 마쳤고 또 작은 공공기관은 사실 옮겨봐야 효과가 크게 없다는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수도권 지역에서 반발이 나왔고 그래서인지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다라고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이전 대상에 포함된 점도 바로 잡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말하는 122곳이라는 숫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두 은행이 들어가지 않으면 122곳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 없는 이 바로잡을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자, 122곳이라는 숫자 자체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해찬 대표가 제시를 했던 숫자고 그 당시에는 해당 기관까지 공개를 했었는데 오늘 민주당은 이전 대상 기관은 정부가 선정해서 당정 협의로 확정할 것이라면서 한 발을 뺐습니다.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정확치가 않은데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좀 정치적인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예,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만찬을 마친 뒤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공식 브리핑은 내일 오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취재된 방북 성과 어떤 게 있을지 청와대 취재기자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오늘 오전 특사단이 출발할 때만 해도 김 위원장을 만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만나긴 했군요.
네, 특사단이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일찍 평양으로 출발한 대북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청와대는 대북특사단이 8시 40분쯤 평양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조금 뒤인 9시 50분쯤에 우리 성남국제공항으로 들어올 거라고 알려왔습니다. 만찬 상대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1차 방북 때와 비교해볼 때 김 위원장과 접견한 뒤 곧바로 이어서 만찬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는 특사단의 출발이 예정보다 늦어졌다며 내일 오전 10시쯤 정의용 실장이 언론 발표를 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달 열기로 했죠.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다는 얘기는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정의용 실장이 그 카드를 들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예정키로 특사단은 이달 17일에서 21일 사이에 2박 3일 일정으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지어 올 것으로 예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사단은 오늘 오전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공항 영접을 받은 뒤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평통위원장과 약 40여 분간 면담했습니다. 이어 공식 면담과 오찬을 했지만 청와대는 누구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알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오찬은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최지원 기자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초 특사단의 김정은 위원장 면담 자체도 불확실했지만 만찬은 아예 예정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받아본 김 위원장의 깜짝 제안으로 만찬까지 이어진 걸로 보이는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가 그렇다면 오간 게 아닐까 이런 해석도 가능할 듯합니다. 보도에 신정훈 기자입니다. 특사단은 당초 오후 6시 평양 순안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만찬이 잡혀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만찬을 제안했다면 정상회담 일정 확정은 물론이고 비핵화와 남북경협 등에서도 흡족해야 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남북철도 연결은 물론 북한 경제특구 개발 등 적극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관심의 초점은 비핵화 진전입니다. 특사단은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매개로 남북미 종전선언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시설 리스트 제출,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 또는 반출 등의 방안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특사단이 방북하는 오늘도 외무성 홈페이지에 정치적 의지만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실었습니다. 비핵화 조치가 먼저냐, 종전선언이 먼저냐는 난제가 어떻게 풀렸을지가 특사단 방북 결과의 핵심입니다. 정의용 실장이 무난히 타결됐다고 소개한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일정도 확정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네,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 제비가 휩쓸고 지나간 일본 열도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고압선이 터지고 자동차도 강풍에 넘어갈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11명이 숨졌고 재산 피해만 수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피해 상황을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제비가 덮친 일본. 옥상에서 통째로 굴러떨어지고 외벽들도 강풍에 뜯겨져 나갑니다. 또 간판과 쓰레기 더미들이 날아다니면서 고압선은 불꽃을 튀며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강풍 속에 지나가던 대형 트럭도 휘청거리다 속절없이 넘어졌습니다. 거센 바람에 우산은 이미 무용지물이 돼버렸고 거리를 걷는 시민들은 위태롭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찢겨지고 망가진 차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중고차 시장엔 차량 수백여 대가 검게 불타버렸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맹렬한 기세로 방파제를 삼켜버리고 거대한 유조선도 다리에 부딪혀 허리 부분이 두동강 났습니다. 항구에 있는 철근 크레인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태풍 제비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정전 가구만 218만 가구, 주택 300채가 파손됐습니다. 교토 니조성의 국보급 문화재도 바람에 날려 파손됐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8.1m인 태풍 제비는 한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와 비슷합니다. 재산 피해만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복구 작업에도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앓힌 태풍 제비는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 소멸됐지만 오늘 밤까지 최대 300mm의 비를 더 뿌릴 것으로 예보돼 일본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특히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물바다가 된 데다가 공항과 육지를 잇는 다리마저 끊기면서 물류와 관광 기능이 당분간 마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공항 활주로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공항 사무실 안까지 흙탕물이 차오르자 제방을 쌓고 물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바다 위 인공섬에 만들어진 해상공항인 오사카 간사이 공항. 추속 45m로 불어닥치는 초강력 태풍 제비에 유조선이 떠밀리면서 육지와 있는 다리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때문에 승객 3천여 명은 공항에 고립돼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우리 국민 50여 명을 비롯한 승객들은 오늘 아침부터 이웃 고베공항으로 수송됐습니다. 공항 측은 배편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고 망가지지 않은 반대편 다리 쪽에도 버스를 투입해 오늘 밤까지 승객을 modu 공항 밖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やっと乗れて本当に良かったです。でもここからが私たちも行き先がハワイなのでちゃんと行けるよう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개항 24주년에 닥친 최악의 피해. 부딪힌 유조선을 끌어내는 작업이 시작됐지만 다리 상판이 아예 옆으로 어긋나면서 완전한 개통 일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난해 여객 이용자 수만 2,880만 명, 반도체 부품 등 65조 원 수출을 담당하는 간사이 공항의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면서 NHK는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우리도 이미 한 차례 태풍 쏠리기 휩쓸고 지나갔죠. 그 여파로 대청호는 수해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식수원이 흘러온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입니다. 썩은 나뭇가지 사이로 타이어와 생활 쓰레기도 보입니다. 녹조까지 들러붙어 악취가 진동합니다. 건져 올린 쓰레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페트병, 스티로폼은 물론 가전제품과 아이들 장난감까지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닷새 동안 모은 쓰레기를 가둔 밧줄이 누군가에 의해 10군데 잘려나갔습니다. 수자원 공사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유물이 일부 확산은 됐었는데요. 현재는 부유물 고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댐도 쓰레기 천지입니다. 신발에 가스통까지. 치운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룹니다. 약 1,500톤 쓰레기가 내려왔습니다. 농사용 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 등. 춘천댐도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쓰레기가 햇빛을 막아 물속이 어두컴컴할 정도입니다. 한 2, 3일만 되면은 썩어가지고 냄새 많이 나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여기 배도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태풍과 폭우로 전국의 호수와 댐에 흘러든 쓰레기는 6만 9천 세제곱미터. 1리터짜리 물병 6,900만 개에 이릅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재활용 처리까지 하려면 앞으로 2달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작업대가 무너져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숨졌고 해경은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배 기자, 수색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사고 현장에서는 해경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3시 20분쯤입니다.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부두에서 작업 발판이 무너졌습니다. 하자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6명 가운데 3명이 15m 아래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49살 A씨는 안전장비인 로프에 매달린 채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42살 B씨 등 2명은 실종됐는데요. 사고 2시간 만에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또 다른 실종자가 조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야간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추락한 근로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너진 작업대는 부두 저반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구조물입니다. 해경은 임시 작업대를 부실하게 시공했는지와 작업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학교 교무실과 교장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수능 전 치르는 마지막 모의고사 날이어서 일부 학부모들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박스와 서류 가방을 들고 학교 본관을 나섭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6시간 동안 숙명여고 교무실을 압수수색해 시험지와 결제 서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수사 의뢰를 받고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시험지 유출 무기 은폐 등 학교 차원의 비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장실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PC나 핸드폰도 압수하셨나요? 오후엔 시험 문제 유출 의혹 당사자인 교무부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학년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자 학교 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학교 측은 고3 학생들의 대입 전형 준비를 위해 신속한 수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입장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시험 분위기를 해칠까 우려하는 일부 학부모는 경찰에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4학년까지 흔들어 놓겠다는 거잖아. 그 선생님이랑 그 애 중요했기 때문에. 지난 7월 돌연 문이과 1등에 올라서며 논란의 중심에 선 교무부장 쌍둥이 딸들도 오늘 모의고사를 치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교무부장 등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양혜원 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 씨는 2차 피해 때문에 후회했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짧은 머리, 수척한 얼굴로 법정에서 나오는 양혜원 씨. 넉 달 전 성추행 폭로 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섭고 진짜 좀 후회됐어요. 괜히 말을 했나. 폭로 이후 추가 사진 유출과 악성 댓글 등에 시달려온 양 씨는 앞으로 모든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정말 그냥 나에 대한 오해고 뭐고 다 풀리지 않고 저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받게 할 수 없고.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비공개 촬영 모델 모집책 45살 최모 씨가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찍은 뒤 115장을 유포하고 양 씨와 다른 모델 김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피고인 최모 씨는 사진 촬영과 유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양 씨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측의 진실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양혜원 씨 변호인은 양 씨의 피해자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추측성 루머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달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양 씨는 이와 함께 성적, 인격적 모독 정도가 심한 악플러들을 오늘 형사 고소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는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청와대 스피커냐는 비판에 여당 의원들이 발끈하며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주장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십니까?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당 의원석에선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이걸 마음으로 왜? 야당이나 잘하세요. 문희상 의장도 청와대에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모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간섭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장은 협치를 다짐하려 마련한 여야 5당 대표 오찬 자리에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금 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다며 소득주도 성장 예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같이 묻지마 세금 살포 범죄를 결코 벌릴 수 없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지급 등 출산주도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피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한 건물에 사무실을 얻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해 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당시 공단 자회사 직원 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바로 이틀 뒤에 한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쩌면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만 이 일이 단순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김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은혜 후보자의 사무실이 있는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입니다. 정치 용도로 사무실을 임대해 줄 수 없는데 선거사무소 용도로 빌려줬다는 이유로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터 관리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직원 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한 명은 징계를 받은 이틀 후 대표이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인사 규정은 징계를 받은 해에는 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사 규정을 어기며 포상을 했던 셈입니다. 보름 후에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던 직원이 재심 끝에 감봉 1개월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계약 체결을 잘못했다고 징계한 직원을 징계 결정 내린 지 이틀 만에 포상했다고 하는 것은 규정에도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고 한국체육산업개발에 해명을 요구하자 이리저리 전화를 돌립니다. 저희가 인사팀에서 포상을 결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 동의는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미국의 기자가 쓴 한 책이 미 정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 보도로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밥 우드워드 기자가 새 책을 냈는데 백악관의 혼란한 모습을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선제 공격 계획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대북 선제 공격 계획을 요청했다고 밥 우드워드 기자의 새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가 폭로했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에 전투 베테랑 던퍼드 합참 의장도 당황했다고 이 책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부르며 기싸움을 하던 트럼프. 이것은 사나이 대 사나이, 나와 김정은에 관한 것이라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대북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여기는 트럼프의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매티스 장관의 분노도 화제입니다.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묵살당한 매티스 장관이 대통령은 5, 6학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고 백악관도 책 내용은 날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So we're going to have a very inaccurate book and that's too bad. But I don't blame you entirely. 하지만 켈리 비서실장이 백악관을 미친 도시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담긴 데다 미 언론들도 이 책을 옹호하고 나서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가 미식 축구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 대신 무릎을 꿇었던 그 선수인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을 모델로 발탁한 이 전략의 결말이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공개 연설인데 욕을 내뱉습니다. When somebody disrespects our flag, to say get that son of a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He's fired. 트럼프가 견공까지 들먹이며 욕을 했던 남자. 미국 프로풋볼 선수 콜린 캐퍼닉이 나이키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사진 위에는 신념대로 행동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써 있습니다. 캐퍼닉은 미국 스포츠계의 문제적 인물입니다. 지난 2016년 경기에 앞서 국가가 연주될 때 무릎을 꿇고 앉은 이 선수가 바로 캐퍼닉입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당시 미 전역에서는 백인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 용의자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This might not be something I experience on a daily basis, but it's not right that these other people are going through this. And that's ultimately what it comes down to. 무릎 꿇기는 그의 동료는 물론 다른 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트럼프의 말대로 캐퍼닉을 방출했습니다. 이후 사실상 실직 상태였는데 나이키가 그를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낸 겁니다.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나이키 양말을 잘라버리는 것도 모자라 농기계를 동원해 땅에 묻어버립니다. 나이키 운동화에 기름을 붓고 불태우는데 분이 덜 풀렸는지 또다시 기름을 뿌립니다. He started all this garbage with all this kneeling down, and look what he did. You know, it created a whole bad effect for football. 이번에도 불태우려는 걸까요? 라이터를 나이키 운동화에 가까이 가져가라 싶더니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Thank you, Nike, for having good morals. 나이키 양말을 자르는 대신 종이를 꺼내놓는 영상도 있습니다. 나이키를 존경한다고 쓰여 있네요. Now I would like to wear Nike because I would be proud to wear Nike. 캐퍼닉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사실이 알려진 첫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이키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16% 하락했습니다. CNN은 나이키가 도박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뛰어든 나이키의 도박 같은 광고 전략.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양승태 원장 시절 대법원이 영장 전담 판사까지 움직여서 법원 관련 수사 기밀을 빼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 직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까지 그대로 전달돼 그 직원이 도주하는 등 수사 기밀이 거의 실시간으로 새어나갔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10월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했던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인건비를 부풀리고 뒷돈을 받아 챙긴 법원 집행관실 소속 직원 1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수사 과정이 고스란히 노출돼 검찰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당사자에게 전달돼 해당 법원 직원이 도주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검찰이 청구해 발부받은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각각 3건과 15건.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시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압수수색 범위와 체포 대상 등 수사기밀이 거의 실시간으로 새어나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 지시로 남호 판사가 당시 영장전담 판사 A씨를 통해 영장 내용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고 내용엔 수사 보고서는 물론 계좌 추적 상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장 전담 판사의 수사기밀 유출 행위는 법원 예규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영장 전담 판사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청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총수 출신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조 전 청장은 정치 관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안국과 정보국 등을 동원해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조 전 청장은 결백을 주장합니다. 저는 정치에 관여하라고 결코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여하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22년 몸담았던 조직을 떠난 지 6년 4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 전 청장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가 2009년 쌍용차 파업을 강제 진압했다고 발표한 것도 승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진압은 당시 경기경찰청이던 조 전 청장이 진두지휘했습니다. 팩트는 팩트입니다. 그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려고 드는 것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조합원들은 경찰청 앞에서 조 전 청장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댓글 공작 활동 체계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과거 일로 전직 경찰청장까지 소환 조사를 하자 경찰 내부는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지난 2009년 경찰과 시위자 6명이 숨진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이 무리한 작전을 감행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조사위는 경찰이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는데 이 조사 결과가 경찰의 진압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한 과거 판결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의 남일당 건물. 경찰이 진압작전에 나서자 옥상에서 농성을 하던 철거민들이 골프공을 던지며 강하게 맞섭니다. 경찰의 물대포가 지붕을 향해 집중되고 특공대원들을 태운 컨테이너도 옥상에 접근합니다. 철거민들은 화염병을 던지며 대항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깔아야 되잖아. 막루 안에서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불길은 순식간에 막루 전체로 번집니다. 사람 죽는다, 사람 죽어! 용산 참사로 철거민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으며 경찰 특공대원은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안전조치가 부실한 상태에서 경찰 지휘부가 무리한 진압을 지시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00톤급 크레인 한 대만이 확보가 되고요. 화학 소방차 등 나머지 장비는 제대로 확보를 못합니다. 참사 이후에는 경찰이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조기 진압을 목표로 해서 안전이 희생된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농성을 주도한 철거민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진압 작전에 대해서는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사 당시 화재 사망 사건에 가담해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은 새 정부 들어 특별 사면됐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네, 할리우드에서 한국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했는데 배우들이 모두 한국계이고 영화에는 한국 문화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 배우들도 주연을 꿰차면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Hey, Dad. Hey, sweetheart. Where are you? Study group. I'm gonna go all night. 실종된 딸을 찾아 나선 아빠의 이야기를 담은 스릴러 서치. 아빠와 엄마, 딸 등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가족 모두를 한국계 배우가 맡았습니다. Stressful but fun figuring out what this was going to be, what this acting style was going to be. 한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별난 자식 사랑과 교육열, 김치 요리 등 한국 문화가 작품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감독은 연출 전부터 한국계 존조를 주인공으로 정해놨습니다. Our objective was just to take that story that you know and really like and put it in a way that you've never told before. 서치는 컴퓨터 모니터와 TV, CCTV 영상을 위주로 화면을 구성해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기며
극장가에서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우들의 할리우드 도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걸그룹 21 출신 CL은 액션 블록버스터 마일 22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정보 요원 역할로 할리우드 신고식을 마쳤습니다. 톱스타 강동원은 사이먼 웨스트 감독의 재난 영화 쓰나미 LA의 주연을 맡아 미국에서 영화 촬영 준비에 한창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예, 작년 8월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했던 말입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파리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다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부동산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다 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약속대로 피자 350판을 기획재정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리 대책 1년이 지나는 사이에 서울 강남 4구 아파트 값은 10.5%, 서울 평균은 6.6%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오히려 1.7% 떨어졌습니다. 잡으려던 강남 집값은 급등하고 집값 양극화만 심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똘똘한 집 한 채, 로또 당첨이라는 말도 덤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더니 부동산 대책도 갈짓자를 그리기 시작해서 서울시장은 용산과 여의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가 거둬들이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실수요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려다 하루 만에 물러서더니 임대사업자로 많이 등록하라며 내걸었던 세제 혜택 약속을 뒤집으려다 여론에 혼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또 느닷없는 여당 대표의 한마디에 수도권 30만 호 공급이라는 정책이 뚝딱 튀어나왔습니다. 경제 현상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면 처방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는 높게 평가합니다만 이 의지가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오기로 비춰선 곤란할 겁니다. 전 세계 먹고 살만한 나라 어디를 둘러봐도 정부와 시장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다투는 나라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공언했던 참여정부 5년 동안 전국 집값 상승률은 무려 64%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시장과 싸우다 벌어진 그 참혹한 결과에서 이 정부가 과연 무엇을 배웠는지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지금 많습니다. 9월 5일 앵커의 시선은 부동산의 역습이었습니다. 네, 하루하루 날씨가 가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 경기와 강원의 북부 지역, 또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돼 중부는 모레 오전까지, 남부는 오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며칠 전 같은 폭우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5에서 40mm 정도의 적당한 가을비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이보다 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은 저녁까지는 큰 비 예보 없고요. 오후까지 멋진 가을 하늘 풍경이 펼쳐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곳곳이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 전주 19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강릉, 광주, 대구 이렇게 곳곳이 29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주말에는 일시적으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맑은 날씨 속에 다시 서울 28, 9도 선에 낮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제가 뉴스 전반부에 과천에 4만 호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가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7,100호급 미니 신도시로 바로 잡겠습니다. 뉴스타임 마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